안녕하십니까? 석사과정 김성만입니다. 강의실에서 얼굴을 뵙고 수업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점, 또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과 선생님들을 뵐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드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7장 우리는 양철컵을 원하는 게 아니다. 1927년부터 1968년까지의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7장 첫 부분에 캐리벅 소송이 언급되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된 캐리벅 소송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박약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캐리벅은 어머니가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수용된 후 양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17세가 되던 해 조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양부모는 그녀를 정신박약자로 몰아세워 벅의 친모가 있는 수용소로 보내고 그녀가 출산한 아이조차 빼앗았습니다.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전응아 등에 대한 복지비 지출을 아까워했던 버지니아주 단종법에 따라 수용소 측은 그녀에게 불임수술을 시도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 소송으로 옮겨갔으며 벅과 수용소 소장인 존 벨의 이름을 딴 벅 대 벨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대법원은 1927년 3대에 걸쳐 전응하라면 충분하다며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이 다수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벅은 버지니아주 단종법의 첫 희생자가 됐으며 벅의 불임수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33개 주에서 단종법이 시행되어 1970년대까지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수가 6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32개 주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퇴소 전에 불임수시술을 권장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불임수술을 할 대상을 가려내는 권한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흑인 인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도 됐으며 미시시피주에서는 여성의 동의 없이 미시시피 맹장수술이라는 이름으로 불임수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종전 후 나치 전범들이 미국의 유전학 프로그램과 벅-대-벨 소송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유대인 학살 정책을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 누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경제 파탄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대공황 시기 장애인의 활동과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해 삶이 바뀐 두 젊은이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너 프랭클린 누즈벨트 대통령 영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19세 미스 HP는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평화롭거나 행복한 적이 없다고 썼고 두 번째 18세 이 씨는 교육을 받고 싶다. 국가와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엘리너 프랭클린 누즈벨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비운동가로 활동했으며 그녀가 가난, 장애, 불평등에 관심을 가질 거라 믿고 전국적으로 천천히 일관성은 없으나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운동가로서 살아갔습니다. 1935년 봄 신체장애인연합은 지역과 연방정부가 고용될 수 없는 범주로 모든 장애인을 분류해 노동구제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면서 우리는 양철컵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우리는 절뚝거리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와 같은 슬로건으로 분노와 불만을 표현합니다. 신체장애인연합 대표 실비아 베서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노동구제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40년 후반 헨리 윌리엄스와 아프리카계 미국 퇴역군인들은 휠체어 시위와 몸통 팻말 시위로 인종적으로 평등한 양질의 재활센터와 집을 요구하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 초기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헤일리 윌리엄스와 신체장애인연합은 장애인들이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장애 간 단체와 동맹 조직들은 장애,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연결해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대공황부터 냉전의 시기까지 장애인과 그들의 동료들은 훗날 장애인권 운동가들이 활동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농인 공동체 20세기 초반을 거치며 농인문화 공동체는 점점 견고하게 성장하고, 미국 수어 사용자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의 정체성에 따라 농인 클럽으로 모였고, 연극, 시, 피크닉, 종교, 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 1901년 설립한 전국형제농인협회와 1880년 설립한 전국농인연합은 농인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겼던 보험차별, 직장차별, 운전제한, 직업훈련 부재 등의 사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투쟁했습니다. 두 조직 모두 초창기에는 주로 백인들로 다른 인종을 배제한 채 활동했지만, 그들은 농인운동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농인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 연구는 1935년 대공황 전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 중 44%가 실직 상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업률은 20%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진흥국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했지만, 다른 장애인들처럼 농인들은 과거 일했던 경력이나 직업훈련 여부, 몸의 상태,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고용될 수 없는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체장애인연합과 마찬가지로 전국농아인연합은 이 문제를 두고 싸운 결과 대다수 다른 장애인은 그 변화에서 배제되지만, 1938년 농인 노동자들은 공공사업진흥국 규정에서 고용이 가능한 범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1939년 정책이 변경되자 농인은 또다시 고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다수 농인 노동자와 농인 단체는 장애인이 고용될 수 없는 범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만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농인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공동체로 온전한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과 자신들의 정상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인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였지만, 진짜 장애라고 여기는 이들과 스스로 구분하고자 했으며, 농인 지도자들은 뉴딜 고용정책에 맞서 싸웠던 장애간 단체인 신체장애인연합의 장애 활동가들과 동맹도 거절했습니다. 백인 농인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인들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제도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를 활용했습니다. 서부와 북부의 농인학교는 인종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남부의 학교는 여전히 인종분리가 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미흡한 정부 지원으로 빈약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인학교에서는 자신들만의 수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표준 미국 수어와도 달랐고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인학교의 수어와도 달랐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언어적 발전이 부득이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인종분리가 계속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1944년 헬렌 켈러는 아프리카계 미국 농인 맹인에게서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주 정부의 차별적 예산 집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인종 간 경제적 불평등은 가난한 흑인들이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때때로 장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대공황은 이러한 불평등을 악화시켰습니다. 소아마비 공동체 19세기 말 소아마비는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1916년 최초로 대규모로 퍼진 해로 이때 2만 7천 명이 감염되고 6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중증 신체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5세에서 9세 어린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헨리에타 에버스에게 소아마비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라델피아주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는 것을 뜻했고, 1939년 미네소타주 지역에 6개월 된 리처드 마우스의 경우는 질레트 주립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15살이 되기 전까지 7번을 입원해서 938일을 병원에서 보냈고,
1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관계가 감정적 유대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 병원이나 재활시설에서 마우스처럼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아마비 어린이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두려워하는 대상과 따돌림을 당했지만 병원에서는 달랐습니다. 4살부터 20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중요한 감정적 관계를 구축했으며 은밀한 휠체어 경주나 파티, 어떤 실시덕거리기, 야간 베개싸움 등으로 어떤 그런 좋은 경험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은 이후 전문가로 성장하는 등 놀라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종 소아마비와 장애 1926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설립한 웜스프링스 재활기관은 가장 유명한 소아마비 재활센터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늘날 유니버셜 디자인 건축의 초창기 사례입니다. 1932년 미국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1921년 소아마비에 걸린 이후 웜스프링스에서만큼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1938년 루즈벨트와 웜스프링스 다른 이들은 소아마비를 위한 국가재단 10센트의 행진을 설립했고요. 1936년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들은 웜스프링스의 인종 분리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944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아마비가 널리 퍼졌을 때 10센트 행진이 인종 분리가 없는 의료시설에 지원한 사실에 찬사를 보내고 왜 이 같은 일을 1년 내내 할 수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1939년 10센트의 행진은 흑인을 주로 치료하는 터스키기 연구소 소아마비 센터에 자금을 지원했고 1945년 엘리너 루즈벨트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웜스프링스의 인종 분리가 철폐되지만 하지만 인종은 소아마비와 장애인의 경험에 계속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웜스프링스는 어떤 장애인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휴식처로 소아마비의 이념, 경험, 시설은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960년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올만 루돌프는 어린 시절 자신의 소아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80km가 넘는 거리를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구분된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했으며 흑인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기 위해 백인 공립학교에 밖에서 줄을 서야 했고 학교 내에 음수대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를 포기한다.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 조너스 소크 얘기와 소아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마비는 인체를 마비시키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뇌 또는 척추신경계에 침입해 발생해 점차 근육이 약화되면서 팔, 다리부터 시작해 전신이 마비되고 심한 경우에 죽게 됩니다. 주로 아이들에게서 발병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두려움이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아마비로 매년 15,000명 이상의 신체 마비의 후유증을 겪었으며 소아마비가 절정이던 1952년엔 한 해 총 58,000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되고 그중 3,000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조너스 소크는 1948년 소아마비 연구를 시작한 후 4년이 흐른 1952년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인체 실험에 대한 거부감으로 임상실험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 자신과 가족에게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살신성인에 대한 부분이 널리 알려져서 이후 22만 명의 자원봉사, 180명의 아동 대상 임상실험 등 3년에 걸친 임상실험을 통해 1955년 4월 12일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떤 계약을 맺기를 원했는데 조너스 소크는 특허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무료 배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79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소아마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치아동을 위한 뉴저지 부모 모임 결성 1943년 10월 정신지체 자녀를 둔 노라 블로스필드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역신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를 찾는다는 공지를 게시합니다.
이 내용은 비슷한 상황의 모든 아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돕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신지체 아동의 모든 부모들을 위한 조직 결성을 제안한다. 아마도 이 조직은 미국에서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실린 뒤로 머지않아 그녀와 다른 2명의 지체 아동을 위한 뉴저지 부모 모임을 결성합니다. 의사들은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기를 공고했고 많은 부모들은 그 공고에 따랐으며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 존재를 삶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모들은 끔찍한 의사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지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거부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인지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했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동생 노즈 메리 케네디를 인정하고 그 장애의 원인을 수용하면서 우생학은 대중적으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체 아동을 위한 전국연합 자원봉사를 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힘을 얻어 여러 지역에서 부모 모임이 결성되고 그 모임들은 1952년 마침내 지체 아동을 위한 전국연합으로 결성됩니다. 1964년 회원수는 1만 명에 달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부모였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어머니들은 전국적으로 다른 많은 어머니들과 함께 영민하고 전문적인 노비스트가 되었습니다. 1974년 그 조직은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어린이인 채로 살아간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지체 시민을 위한 전국연합으로 단체명을 바꾸었고 1992년에는 단체명은 더 단순하게 더 앞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발달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에서 발휘하는 리더십과 활동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모 모임은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시설과 교육 환경을 변화시켰고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역시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연한 활동가 1940년대 중후반 여기서 많은 활동가들은 우연하게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결하고 잔인한지 조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시설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노동환경이 더 좋은 군수공장으로 이동했고 연방정부는 거의 12,0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공공서비스에 일하게 만들고 3,000명에 달하는 병역 거부자가 인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정신병원과 훈련학교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동은 힘겹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흔했으며 35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 남성이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를 구속하는 도구 사용과 그 잔인함에 많은 양심적 거부자들은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신념과 충돌했으며 시설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후 사회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고 지역신문, 지도자, 학계, 문화와 정치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수용시설의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은 1947년 프랭크 리언 나이트가 쓴 책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 사라진다에 기록되어 무자비함, 잔인함, 방치, 경멸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에서의 크리스마스 1965년 로버트 케네디 상원은 아무런 예고 없이 뉴욕 시설을 방문했는데 이 사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집니다. 직후 보스턴대의 버튼 블랙 교수와 사진작가인 그의 친구 프레드 케플러는 정신질환과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뉴 잉글랜드 주립시설 4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사진을 찍어 그 내용의 사진집을 발간하는데요. 지옥에서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옥에서의 크리스마스에 실린 삭막한 흑백 이미지들은 오늘날까지도 보기에 고통스럽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황폐하고 과밀 수용된 환경에서 완전히 혹은 반쯤 벌거벗은 사람들, 그저 뭐 직원의 일을 줄이고자 남용되는 신체 구속,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멸시 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블렛은 이후 그는 더욱 시설 개혁을 소망하게 되고요. 1979년 우리는 정신지체 수용시설을 폐쇄해야 된다고 그런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후 블랙과 사람들은 탈시설 운동에 힘을 씁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장애인의 경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터가 아닌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희생을 요구받았고 직접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고기 없는 식사, 실크 없는 옷, 깡통 재활용 등 안 해봤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미국인 공동체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일자리나 시민권에 대해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장애인 공동체에 크고 작은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전시 연방정부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됐지만 그것이 인종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어떤 산업정책은 전시 위기 상황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장애를 가진 미국인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942년 장애인 크로켓은 목발을 사용하며 지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했는데 계속해서 부양하려면은 자동차 어떤 그 연료가 필요했는데 기름 배급이 예상치 못하게 줄어서 이동 장애가 있던 다른 많은 장애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소아마비 오브라이언은 2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 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배급이 되지 않았고 1942년 그녀의 타이어는 이미 6만 킬로가 넘는 상태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고 구직이 권장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용 프로그램과 공공민간구제기관, 일반 대중은 장애인들이 임금 노동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을 임금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연방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됐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노동자의 수요가 예외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상적인 경력을 가진 장애인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시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정부기관은 장애인을 고용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1942년 초 클리블랜드 불구 어린이협회는 신체 장애인을 전면적인 전시사항에서도 노동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했고 클리블랜드 직업 속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10명 중 8명을 산업에서 유용한 일자리에 이미 알선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은 전시사항에 따른 필요를 충족시키는 애국적인 활동이 되었고 국가는 장애 시민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많은 장애인에게 전시 일자리는 국가적 위기 한가운데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존감과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시산업의 노동은 위험했고 사고로 인해 장애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9세기 미국 산업재해 사고율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보다 높았고 전시산업이 급속히 확장되며 사고율은 심지어 그보다 더 증가됐습니다. 사고는 노동자의 부주의함을 탓했고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그들의 장애까지 함께 비난받았습니다. 1920년 스미스 패스법은 장애를 가진 민간인을 위한 비슷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1943년 바든 나폴레법은 정책을 확장해서 육체적인 직업훈련, 고등교육기에
신체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1940년대 의회의 몇몇 정치인들은 장애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거절됐고, 미국 신체장애인연합 폴 스트레체는 장애인 일자리와 교육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장애를 사회복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첸 미국 신체장애인연합 노동부 조직된 노동자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안전한 임금노동을 강조하는 연방정부 장애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스트레첸과 미국 신체장애인연합을 지지했고, 전차적으로 권리, 차별, 편견, 시민권 같은 용어를 사용해 임금노동이 권리적이고 장애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1946년 노동부에서 일하게 된 그리브 어스킨 장군과 네슬리 슈엘렌 바흐 노동부 장관은 스트레첸의 주장에 뜻을 함께했으며, 어스킨 장군은 장애인 퇴역군인을 언급하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고용주의 차별과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일은 없다. 기업들과 노동계 그리고 모든 민간인이 이 부끄러운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맹인 퇴역군인의 연합 1945년 전쟁을 거치며 대략 1,400명의 군인이 시력을 잃었으며 입원과 재활 프로그램의 경험을 공유한 맹인 퇴역군인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미국 신체장애인연합과 조직된 노동자들이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접근은 계속해서 연방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배하고, 장애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리하였습니다. 맹인 퇴역군인 연합은 장애를 개인적이고 의학적인 비극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반대하고, 미국 신체장애인 연합처럼 맹인 퇴역군인 연합은 더 나은 재활과 고용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인 퇴역군인들은 같은 세대의 맹인 민간인들과 비교해서 맹인보다는 비맹인 친구들과 더 잘 어울렸고, 종종 하얀 지팡이를 이용하기보다는 비맹인인 그들의 아내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퇴역군인 행정병원에서 조직한 재활 프로그램은 혼자 이동하고 하얀 지팡이를 사용하며 일하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맹인 퇴역군인 연합은 모든 퇴역군인의 연대를 권장했으며, 이것이 이 조직을 특별하게 만들었으며 흑인과 유대인 퇴역군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맞섰습니다. 편견과 차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정책, 고용관행, 건축, 문화적 태도,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스며든 장애인을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결핍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인 중심주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적응하거나 사회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 사이에 위기를 만드는 것이 자신은 진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에 차별받거나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수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장애 중심주의를 일반적이고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어떤 신체적 차이에 따른 위계관계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신체적 차이에 따른 위계관계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화에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이성의 중심주의를 배우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이는 장애 간 조직화된 발목을 잡았으나, 이러한 지적, 조직적 활동은 이후 수십 년간 장애 권리 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